유럽 대륙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유럽이 빠르게 무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놀라운 속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죠. 바로 폴란드입니다.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이 나라가 현재 유럽에서 가장 공격적인 국방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유럽 최강의 육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진적 군사화가 정말 평화를 위한 선택일까요? 이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에서 NATO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넘어선 수치죠. 지난 3년간 폴란드의 군사 예산은 매년 20% 이상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9%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교육이나 복지에 쓸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군사력 강화에 쏟아붓고 있다는 의미인데, 놀랍게도 폴란드 국민들은 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 뒤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을까요?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소련이 설치한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에서 모든 물자가 부족했죠. 1980년대에는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빵 한 덩어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유연대 운동이 바로 이런 절망적인 경제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1989년 소련 체제의 붕괴는 폴란드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구와의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된 것이죠. 많은 폴란드인들은 내심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990년대 후반 NATO 가입에 이어 EU 회원국이 되면서 폴란드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바르샤바의 스카이 라인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죠. 1989년부터 2018년까지 폴란드 경제는 무려 850%나 성장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이었으며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유일하게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발전 시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이 그 신호탄이었죠. 발트해 연안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작은 국가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NATO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었죠. 이들 나라들은 서유럽과는 폴란드를 통한 좁은 통로로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수발키 갭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바로 NATO의 아킬레스건이 된 것이죠.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벨라루스는 여전히 러시아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까지 불안정해지면서 폴란드의 동쪽 경계선이 갑자기 유럽의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는 대부분 이론적인 우려에 머물러 있었죠.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21세기에 다시 전면전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021년 벨라루스와의 충돌에서 본격화됐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선거 부정 의혹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루카셰코 정권이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유럽이 이를 비난하자 더욱 심각한 사건이 터졌죠. 아테네에서 빌뉴스로 향하던 라이언 에어 민간 항공기가 벨라루스 영공에서 전투기에 의해 강제로 착륙당한 겁니다. 승객 중에 있던 벨라루스 반정부 언론인 로만 프로타세비치를 체포하기 위해서였죠. 이는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 유럽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 루카셰코는 보복으로 중동 지역 사람들의 벨라루스 입국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국가 출신들이 벨라루스로 몰려들었고 벨라루스 당국은 이들을 폴란드 국경으로 직접 안내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민 수가 3,200명을 넘어섰죠. 이들 대부분은 서유럽으로 가려는 경제 이주민들이었지만 벨라루스가 이들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한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즉시 16,000명의 군인과 국경 수비대를 동원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이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병력이 배치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국경 검문소들이 잇따라 폐쇄됐고 지금도 평상시보다 훨씬 엄격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지대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일상이 바뀐 상황에 적응해야 했죠. 더 큰 문제는 철책 건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국경 통과가 시도되는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림 중 하나인 비아워 비에자 숲이었거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야생 들소가 서식하는 귀중한 생태계입니다. 500년 된 거대한 참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죠. 국경 방어시설 건설이 이런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세졌지만 폴란드는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루카샤코가 노린 것이 바로 이런 혼란과 분열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적 침공 대신 이주민을 무기로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이었죠. 폴란드는 이런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안보 개념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경 대부분이 철책으로 차단된 지금도 폴란드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발트해 연안 3개국에 대한 침공을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나라들은 NATO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나머지 NATO 국가들과는 폴란드를 거쳐야만 육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고립된 영토입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역에는 러시아 발트함대의 핵심 기지가 있고 각종 공군 기지와 지상군 부대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죠.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곳에 주둔한 러시아군이 이닥 위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전체 군대보다 많은 규모죠.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전술 핵무기도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발트의 연안국들에 대한 공격이 벌어진다면 러시아의 주요 작전 목표 중 하나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간의 좁은 연결 통로를 차단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NATO가 발트해 연안국들의 육로로 지원을 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결국 폴란드가 이런 충돌에 불가피하게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석이 폴란드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자국이 유럽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의 과도한 개입에는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폴란드 국민 77%가 국방비 증액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대가를 치를 의지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응답자의 37%가 군사비 확대를 위해서라면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도 좋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현재 유럽의 주요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고 앞으로도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모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폴란드는 첨단 무기 시스템 도입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 250대, 한국산 K2 흑표 전차 980대, 그리고 K9 자주포 648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유럽 최대의 전차 보유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군 병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폴란드군은 12만 5천 명 규모였는데 2030년대 중반까지 31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5년 초 현재 이미 20만 8천 명을 확보한 상태죠. 모병제 국가에서 이런 속도로 병력을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폴란드는 해내고 있습니다. 투스크 총리가 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종 목표를 52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인구 3,700만 명 국가에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성인 남성에게 군사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의무 군 복무를 실시하는 소수의 유럽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을 채택한 나라들은 대부분 발트해나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핀란드를 예로 들어보면
인구가 506만 명에 불과하지만 수년간의 군사 대비 정책을 통해 103만 명의 예비군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8%가 유사시 즉시 동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핀란드는 겨울 전쟁과 계속 전쟁을 통해 소련과 맞서 싸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죠. 폴란드도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모든 성인 남성과 지원 여성에 대한 군사 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주요 관심 지역은 역시 동쪽 국경선입니다. 벨라루스와의 철책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현재는 동방 방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러시아와의 국경까지 방어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의 동쪽 국경에는 지뢰밭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으며 러시아 쪽 경계선에는 대전차 방어물과 요새화된 은폐소, 벙커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폴란드를 거대한 요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이런 대규모 방어선 구축에는 향후 10년간 약 25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외교관들은 수년간 워싱턴에서 로비 활동을 펼쳐 자국 주둔 미군 규모 확대를 요청해 왔습니다. 2022년 마침내 미국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310km 떨어진 포즈난에 1만 명의 상설 부대를 주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냉전 종료 이후 러시아 국경에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대규모 NATO 병력이 될 것입니다. 미군 5사단 본부가 폴란드로 이전하면서 유럽 동부 방어의 핵심 거점이 되었죠. 폴란드는 또한 F-35 스텔스 전투기 3줄대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SC-400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첨단 무기 시스템으로 동유럽 군사 균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폴란드는 자체 방위 산업 발전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 무인기 개발, 미사일 기술 확보, 그리고 한국과의 기술 이전 협력을 통한 무기 생산 능력 확대가 주요 목표입니다. 이런 변화는 폴란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방 관련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또한 지나친 군사화가 오히려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정부는 이런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분할과 점령을 당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 것, 그리고 소련 위성국으로 전락한 것이 바로 군사적 취약성 때문이었다는 것이 폴란드인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과연 폴란드의 이런 최악 시나리오 대비책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아니면 차라리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무력 시위를 자제하고 러시아의 도발적 반응을 방지하는 편이 나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폴란드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유럽 전체의 군사화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의 핵심 리더로 부상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유럽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